여기 안경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1000만원에 판다고 해볼게요. 사실 건가요? 아마 아무도 안 사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같은 안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경은 장인이 하루에 단 3개만 제작하는 수제 안경이에요. 130년 전통의 이태리 장인 정신과 현대 기술의 만남, 전 세계에 연간 1000개 한정 제작되는 이 특별한 안경은 착용하는 순간 당신의 작품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기업 총수나 상위 1%의 부자나 연예인들이 이 안경을 실제로 착용한다고 해요. 자,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진짜라면 살 마음이 막 샘솟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근데요, 이런 안경의 원가가 실제로는 10,000원도 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아주 배신감이 강하게 들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명품 브랜드 디올 하면 모르는 분 없으시죠? 이런 디올의 380만원짜리 가방의 원가가 고작 8만원이라는 게 이슈가 되면서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비단 디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이처럼 원가는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렴한 원가에 몇십 배 하는 가격에 판매를 하는데도 우리는 도대체 왜 명품을 구매하는 걸까요? 그저 가격을 올리기만 하면 우리는 와, 명품이다 라고 구매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나 잘 나갔던 명품 시장은 왜 위기라는 말이 도는 걸까요? 명품의 세계는 언제나 화려한 매장과 럭셔리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최근 디올의 레이디백에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385만원에 판매되는 이 가방의 원가가 고작 8만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98%가 넘는 이 놀라운 마진율의 이면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죠. 연예인들이 입는 옷들이 늘 화제가 되고는 하잖아요. 드레스 하나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시계 하나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하는 요즘, 명품 브랜드를 통해 본 소비자의 심리와 그들의 숨겨진 전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궁금합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명품, 그 화려한 이름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디올의 생산 실태를 보면 그 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밀라노 법원의 조사 결과 최저 위생 기준에도 미달하는 공장에서 중국과 필리핀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24시간 일을 하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탈리아 전체 명품 생산의 50%에서 55%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되는 점은 진짜 충격적인데요. 아르마니 역시 시간당 3,000원에서 4,000원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14만원 출고가의 가방을 267만원에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품 시장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찌의 모기업 케어링은 2020년 대비 주가가 50%나 하락했고 버버리는 15년 만에 FTSE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중국 시장의 침체로 인해 2년간 5천만 명의 소비자가 이탈을 했고 국내 백화점의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고 해요. 신세계의 경우 명품 매출의 성장률이 0.2%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고작 8만원짜리를 수백만 원에 파는데도 도대체 왜 우리는 명품을 그토록 사랑하는 걸까요? 사람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뒤에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억이 넘는 람보르기니를 왜 살까요? 단순히 차가 빨라서일까요? 람보르기니가 주는 상징적 혜택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기능적 혜택이라고 하고 그 자동차가 주는 이미지를 상징적 혜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명품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상징적 혜택 때문입니다. 공장에서는 제품을 팔지만 고객은 브랜드를 산다 라는 말이 마케팅 업계에선 되게 유명한데요. 즉 우리가 명품을 사는 건 그 명품이 주는 이미지를 산다는 거죠. 야, 너는 갤럭시 쓰게 생겼는데 아이폰 쓰네? 이런 말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즉 그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라는 게 있고 사람은 그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명품을 사는 건 명품이 주는 이미지를 사고 싶은 거죠. 혹시 빈센트 시계라고 들어보셨나요? 스위스 수제 명품 시계라 개당 500만원에서 3,500만원에 달하는 시계고 유명 연예인들과 부유층 인사들이 착용하기도 했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사실 이거는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해외 교포 이모 씨가 33만원짜리 중국산 시계를 수입해서 빈센트라는 가짜 스위스 수제 명품 시계를 브랜드로 속여서 판 거예요. 유명 연예인과 부유층 인사 등 26명이 개당 500만원, 3,500만원에 이걸 구매를 했다고 해요. 제가 만약에 최고 부자들을 타겟으로 한 자전거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이번엔 가정을 해볼게요. 그 자전거를 어디에 홍보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최고의 부자들에게 판매할 거니까 최고 부자들이 모인 곳에서 광고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산층들이 모여있는데 광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왜냐? 결국 명품은 상대적 과시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산다고 한들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상징적 혜택이란 걸 누릴 수 있을까요? 가치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 돈을 과연 지불할까요?
무인도에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는데 1억짜리고 2억짜리 자동차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에르메스 버킨백은 대중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을 한다고 해요. 연예인, 인플루언서 협찬으로 중산층의 관심을 유도하지만 실제로 구매는 극도로 제한된 VIP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중상층의 동경을 유발하고 최상위 고객들의 소유 욕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 봐도 모르는 그런 명품 좋아하던데요? 과시 안 하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역시 다른 목표지만 일종의 상징적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들에게 부는 과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산소가 있다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네, 산소처럼 그들에게는 돈은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과시해서 시선을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시선을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는 그들에겐 선택적인 거고 개인의 취향일 뿐인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부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스티브 잡스는 매번 같은 패션의 옷을 입었던 거 기억하시죠? 검은 터틀넥, 스티브 잡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그 후줄근해 보이는 터틀넥이 얼마짜리인지 혹시 아시나요? 브랜드는 다양하다고 해요. 근데 가격은 대략 한 23만원에서 36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지 않나요? 물론 스티브 잡스가 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상징적 혜택을 보여주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최소한 스티브 잡스에게 옷은 고민하는 것조차 귀찮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돈이 많으니까 몇만 원짜리보다는 그래도 몇십만 원짜리 옷을 고민하지 않고 고른 건 아닐까요? 부자들에게 명품은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도 부자가 아니라서 완벽히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원가 8만 원을 그저 비싸게 40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상징적 혜택이라는 이미지가 쌓이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심리학적 장치가 있는데요. 이를 희소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혹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들어보셨죠?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데요.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진행되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예요. 1년에 딱 한 번만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미국 소비재 기업들의 대부분 매출은 블랙 프라이데이의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 매출 중에 50%가 단 하루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생각이 편협하게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헬스장에 문의를 하러 가면 오늘 여기서 가입하시면 20% 할인되는데 다음에 오시면 안 됩니다 한다거나 요즘 각종 강의들을 보면 12시간 후에 가격이 오릅니다 등으로 희소성을 부여하는 거죠. 명품 브랜드에서는 상징적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희소성 원칙을 늘 고수합니다. 본인들의 희소한 브랜드 이미지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매장 경험과 각종 팝업 그리고 연예인들의 협찬 등의 홍보, 마케팅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죠. 이상하게 불경기라는데 명품 매장에 가면 우리는 줄을 섭니다. 그리고 한 번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한정 짓죠. 또 매장에 들어가면 어떤가요? 매우 격식 있는 분들이 이 제품을 정말 귀중하게 다루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명품은 다르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연예인 협찬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샤넬에서 제니, G드래곤 이런 분들을 홍보로 쓰잖아요. 그러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죠. 이런 명품 시장은 왜 갈수록 커졌던 걸까요? 특히 최근 한 10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상대적 과시가 중요한 명품 시장이 커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SNS의 성장을 들 수 있어요. SNS가 발달하면서 갈수록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하고만 비교하면 됐는데 이제는 누구나 최고 재벌의 삶을 엿보거나 0.1% 소수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아 나도 저런 거 가져보고 싶다 라는 욕망이 끌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MZ세대들이 소위 영끌해서 명품을 사는 것도 다 이런 SNS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했던 걸까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현재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진정한 명품이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히 고객들은 희소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서 이를 명품이라고 인지하지 않을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한 과시적 소비를 넘어서 명품이라면 명품답게 브랜드의 진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명품 시장은 실질적 가치와 윤리적 생산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명품 브랜드들은 더 이상 화려한 이미지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품의 세계는 이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마케터가 아닙니다. 마케팅에 미친 사업가입니다. 컷!